유골하며? 지난달 20일에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정리하고 가셨는데요. 남편 삼주기 날 납골당 관리인이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저는 3년 전 시신도 없이 남편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한테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빈손으로 쫓겨난 여자예요. 그리고도 해마다 하얀 국화를 사들고 그 유리문 앞을 찾아가던 미련한 아내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10월인데도 바람이 한겨울처럼 매웠어요. 국화다발을 안고 3층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데 발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늘 남편 사진이 놓여있던 유리문 안쪽이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 자국만 네모나게 남은 그 자리를 보는데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관리인이 내민 서류에는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분명 제 이름인데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차장 CCTV를 돌려보다가 차 옆에 서 있는 모자 쓴 남자한테서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담뱃불을 붙이며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화면 속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3년 전 그 밤바다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돈은 언젠가 이자까지 쳐서 돌아온다는 걸 두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에 11살 난 딸 하나를 키우던 엄마였어요. 남편은 인테리어 현장을 뛰었고 저는 시장 골목에서 조그만 반찬 가게를 했지요. 친정 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파신 분이세요. 사람은 속여도 저울은 못 속인다는 게 아버지 입버릇이었고요. 저는 그 말 하나를 미천 삼아 새벽마다 콩을 삶고 멸치를 볶으며 살았습니다. 저녁 8시쯤 가게 문을 닫을 때면 골목 끝에 남편 트럭이 와서 서요. 조수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면서 딸아이가 엄마 하고 손을 흔들어요. 셋이 집에 가서 파이다 남은 반찬에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김이 오르는 밥솥 앞에서 저는 참 부자였어요. 바라는 것도 딱 하나였어요. 딸아이 대학 보낼 때까지 이 가게 하나 지키는 거요. 그저 남들만큼만 사는 거요. 그 밥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3년 전 가을부터였습니다. 골목 끝에 트럭이 서는 날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현장 대금이 몇 달째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전화가 올 때마다 슬그머니 가게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등을 돌리고 통화하는 그 뒷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야유어 같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이 낚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밤바다 바람을 쐬고 오면 숨통이 트인다면서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름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주말마다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어깨가 반쪽이 된 사람한테 그거라도 하라고 새벽밥을 지어서 도시락까지 들려보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밤새 바다에 있다 왔다는 사람 점퍼에서 비린내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이스박스도 번번이 빈 채로 돌아왔고요. 낚시는 원래 손맛이지 고기 맛이 아니라고 웃기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빈손으로라도 다녀오면 얼굴이 조금 펴지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그래도 잠을 통 못 자는 게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도란 대답이 이랬어요. 사내가 바람 좀 세겠다는데 옆편 내가 초를 쳐? 네가 오죽 더위들 볶았으면 밤바다로 도망을 다니겠니?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기야 결혼식 패백 자리에서부터 우리 아들 아까운 줄 알라고 하시던 분이에요. 명절마다 전 부치고 김장을 도맡아도 저는 그 집에서 늘 장사치 딸이었어요. 그날은 그 말이 유난히 뼈에 박히더라고요. 그해 10월 마지막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낚시 가방을 현관에 내놓고는 자는 딸아이 방문을 열었어요. 불도 안 켜고 문지방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신발을 신다 말고 저를 돌아봤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새벽부터 별소리를 다 한다고 저는 웃었어요. 큰 놈으로 한 마리 잡아오라고 등을 떠밀었지요. 현관문이 닫히고 트럭 시동 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어요. 저는 딸아이 옆에 도로 누웠어요. 창밖이 부옇게 밝아오도록 그 시동 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남아서 아이 이불깃만 몇 번이고 여며졌지요. 그날 하루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밤에 자리에 누워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만 길게 가고 받지를 않았어요. 받아 오히려 안 터지나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가게 솥에서 콩 삶는 김이 오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해양 경찰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낚싯배가 뒤집혔다고요. 같이 탄 사람들은 구조했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손에 든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불도 못 끄고 가게를 뛰쳐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떨리는 손으로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떡집 언니한테 딸아이를 부탁하고 첫 차를 탔어요. 3시간을 달려 그 항구에 내렸어요. 가을 끝물 바닷바람이 뺨을 칼끝으로 긋듯이 지나갔어요. 방파제에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해경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무트로 끌어올려준 배가 밑바닥을 하늘로 본 채 누워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날부터 방파제 끝이 제 자리였어요. 해가 지면 서치라이트가 검은 무르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어요. 그 불빛을 따라 물에 뜬 것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어요. 스티로폼 조각에도 심장이 내려앉고 비닐봉지 하나에도 숨이 멎었어요. 누가 지어진 컵라면이 퉁퉁 붓도록 저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구조된 낚시꾼 한 분이 저를 찾아와 고개를 못 들었어요. 새벽에 너울이 크게 덮쳤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 자리만 비어 있었다고요. 저는 그분 손을 잡고 살아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어찌나 쏟아지던지요. 닷새째 되던 날 혜경이 물에 젖은 가방 하나를 건네줬어요. 남편 낚시 가방이었어요. 지퍼를 여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에서 안경집이 나왔어요. 안경 아래에 그만 없이 멀쩡했어요. 손목시계도 그 옆에 얌전히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젖은 가방을 품에 안고 방파제 바닥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보름 만에 수색이 끝났어요. 해경 반장님이 모자를 벗고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바다를 등지고 돌아서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를 치렀어요. 관 대신 영정사진 하나만 재단에 올렸습니다. 향냄새와 육개장 냄새가 뒤섞인 복도에서 저는 사흘밤을 꼬박 상주자리를 지켰어요. 딸아이는 어른 상복 소매를 2번 접어입고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애가 영정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시신을 못 찾았으면 아빠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애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입술 안쪽만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문객들을 해치고 달려와 제 상복 앞섭을 움켜쥐었어요. 네가 바가지를 긁어대니 내 아들이 밤마다 물가로 도망다닌 거 아니냐, 이 남편 잡아먹은 년아. 조문객들이 다 보는 앞이었어요. 저는 잡힌 앞섭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구석에서 딸아이가 보고 있었거든요. 자식 잃은 노인네 가슴이 오죽하면 저러실까 하고 그 말을 꾸역꾸역 삼켰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나도록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발인 날 화장터 대신 납골당으로 갔어요. 관 대신 2손에 들어오는 작은 봉화남 하나였어요. 저는 그 안에 남편 안경과 손목시계를 넣었어요. 말라버린 안경집에서 아직도 바다 냄새가 났어요. 3층 복도 끝자리 유리문 안에 봉화남을 넣고 사진을 세웠어요. 관리인이 유리문을 닫자 짤깍 하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딸아이 손을 꼭 잡고 계단을 한 칸씩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남편 운동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옷걸이에는 페인트 얼룩이 밴 작업 점퍼도 걸려 있었고요. 저는 그 점퍼에 코를 박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딸아이는 그날부터 아빠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컵에 꽂힌 아빠 칫솔을 못 버리게 했어요. 칫솔 3개가 나란히 꽂힌 컵을 그대로 두고 우리 둘의 살림이 시작됐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었어요. 장례 치르고 열흘이 못 돼서 낯선 남자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남편 거래처 사람들이었어요. 밀린 자재값에 어음에 보증까지 제가 알던 것보다 빚이 훨씬 컸어요. 그 사람들이 반찬 진열대 앞에 버티고 서서 언성을 높일 때마다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속 포기라는 말을 처음 배웠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빚을 안 떠안으려면 남편 이름으로 된 건 동전 한 입도 못 받는다고요. 살던 집 전세금이 남편 명이라 손 한 번 못 대보고 넘어갔어요. 그해 겨울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보증금 300에 월세 25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가 제 몸집만한 이불 보따리를 안고 언덕을 오르는데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새벽이면 보일러가 식어서 저는 그 애를 품에 넣고 잤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지켰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삶고 멸치를 볶았어요. 우는 건 가게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울었어요. 딸아이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의 아침상에 계란말이 하나는 꼭 붙여서 올렸습니다. 사고가 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법원에 실종 선고를 넣어야겠다고요. 산 사람은 정리를 하고 살아야 한다면서요. 몇 달 뒤 법원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종이 한 장으로 남편은 그날부로 죽은 사람이 됐어요.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오던 날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걸었는데 춥지도 않더라고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신혼 때 든 보험이 생각났어요. 남편 앞으로 든 종신보험이요. 반찬 판돈에서 다달이 12만 원씩 11년을 부은 거였어요. 그 돈이 나오면 딸아이 학원 하나는 보내겠다 싶었어요. 서류를 챙겨서 보험사 창고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이 계약은 지난달에 보험금 지급이 다 끝났는데요. 지급된 돈이 4억 원이라고 했어요. 수익자한테 나갔다고요. 수익자는 저랑 딸아이라고 하니까 직원이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줬어요. 수익자 변경 이력이 떠 있었어요. 변경된 수익자 칸에 시어머니 성함 석자가 찍혀 있었어요. 변경 날짜는 사고가 나기 꼭 2달 전이었어요. 집에 와서 달력을 거꾸로 넘겨 그 날짜를 짚어봤어요. 남편이 처음 낚시 가방을 챙기던 그 무렵이었어요. 저는 달력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아무리 짚어봐도 앞뒤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아들 목숨값이니 어머니가 받으실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손녀 목숨 떼어주시겠지 했어요. 그 주말에 딸아이 손을 잡고 시댁에 갔습니다. 현관에 못 보던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비닐도 안 뜯긴 새 것이었어요. 저는 안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렵게 입을 뗐어요. 저 주시라는 게 아니라 딸아이 앞으로 100만 원이라도 통장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들 목숨값을 며느리년이 넘봐? 한 푼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마. 제사고 명절이고 너희 모녀는 바위도 들이지 마라. 문방 마루에 딸아이가 서 있었어요. 저는 더 빌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만지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소금이 후두둑 날아왔어요. 목덜미에 알갱이가 박히는데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다 빠져나와서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정류장 앞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떡볶이 1인분에 어묵 국물 2그릇을 시켰어요. 김이 오르는 국물을 그 앞으로 밀어주면서 저는 웃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는데 옷깃에서 소금 알갱이가 방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손바닥으로 쓸어 담아 빈 병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병을 찬장 제일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그 소금을 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겨울부터 저는 잠을 줄였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시장 첫 도매 트럭을 받았어요. 반찬 가지수를 12가지에서 20가지로 늘렸어요. 갈라진 손등에 밴드를 붙이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꼈어요. 밴드가 물에 불어 떨어지면 새 걸로 갈아붙이고 또 볶고 또 묻혔습니다. 명절이 제일 조용했어요. 갈 시댁도 없고 올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명절 아침이면 딸아이랑 둘이서 동그랑땡을 부쳐 먹었어요. 그 애가 뒤집개를 잡고 저는 옆에서 반죽을 떠주고요. 기름 냄새가 단감방에 배면 그래도 명절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그 사이 중학생이 됐어요. 교복 치마가 한 뼘씩 짧아질 때마다 키가 크는 게 보였어요. 웃을 때 눈꼬리가 접히는 게 지아빠를 빼다 박았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리면서도 든든했습니다. 해마다 10월이 오면 저는 하얀 국화를 샀어요. 시장어기 꽃집 아주머니가 한 송이를 더 얹어주시는 그 국화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납골당 언덕을 올라 3층 복도 끝까지 걸어갔어요. 유리문을 마른 행주로 닫고 안경이랑 손목시계가 잘 있나 들여다봤어요. 우리 딸 반에서 5등 했다고 사진한테 일러 바치고 내려왔어요.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한테는 그 유리문 앞이 제사상이었어요. 1주기가 가고 2주기가 갔어요. 그렇게 3주기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일이라 딸아이는 학교에 보냈어요. 그날 아침은 10월인데도 바람이 한겨울처럼 매웠어요. 저는 국가따발을 안고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갔어요. 납골당 복도는 그날따라 더 조용했어요. 제 발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3층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유리문 앞에 섰는데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니, 텅 비어 있었거든요. 사진도 봉화람도 없이 먼지 자국만 네모나게 남아 있었어요. 품에 안고 있던 국화다발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가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 젖혔어요. 숨이 턱에 차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3층 끝자리가 왜 비었냐고 겨우 물었어요. 관리인이 장부를 넘겨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그러더라고요. 지난달 22일에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정리하고 가셨는데요. 여기 배우자 동의서에 사모님 서명도 있으시고요. 정리라니요? 저는 그날 이 근처에 온 적도 없어요. 관리인이 내민 서류철에는 봉안 해지 신청서가 끼워져 있었어요. 신청이 칸에는 시어머니 성함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 배우자 동의서에 제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요. 분명 제 이름인데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받침 모양부터가 제 손이 아니더라고요. 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2번을 말했어요. 관리인도 낯빛이 변해서 컴퓨터 앞자리를 내줬어요. 지난달 22일 오전 화면을 돌렸어요. 로비 카메라에 시어머니가 걸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집 대문에서 소금을 맞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 뒤로 긴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2사람이 30분쯤 뒤에 다시 로비로 나왔어요. 젊은 여자 품에 보자기로 싼 네모난 것이 안겨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단박에 알았어요. 남편 안경이랑 시계가 든 그 봉안함이요.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장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관리인이 주차장 카메라로 화면을 넘겼어요. 2사람이 검은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 옆에 남자 하나가 먼저 나와 서 있는 거예요. 모자를 눌러 쓰고 등을 돌린 채로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라이터를 켰어요. 불빛이 화면에 하얗게 번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관리인이 놀라서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방금 그 화면 처음부터 다시 돌려주세요. 화면이 처음으로 대감겼어요. 로비로 들어오는 시어머니, 보자기를 안고 나가는 젊은 여자, 그리고 주차장 구석의 그 남자. 저는 이번에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봤어요. 라이터 불이 켜지는 순간 화면을 멈춰달라고 했어요. 관리인이 그 얼굴을 크게 키워줬어요.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왼쪽 눈썹 위에 하얀 흉터가 있었어요. 신혼 초에 남편이 현장에서 강목에 맞아 찢어진 자리였어요. 새 바늘을 꿰맸어요. 아물 때까지 제가 아침마다 연고를 발라줬어요. 이 세상에 제가 모를 수가 없는 흉터였어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피워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셋은 있다는데 흉터까지 닮았나 보다 했어요. 심장은 벌써 알아봤는데 머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정지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주차장 화면 속 검은 차 번호판도 찍고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 관리인한테는 당분간 이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분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가 잠든 옆에서 밤새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장롱에서 앨범을 꺼내 남편 옆 얼굴이 나온 사진을 찾아 나란히 놓고 또 봤어요. 보면 볼수록 같은 사람이었어요. 딸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확실해지기 전에는 그의 가슴에 이걸 옮겨 담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흘 뒤 저는 난생 처음 가게 문에 개인 사정으로 쉰다는 종이를 붙였어요. 딸아이 저녁상을 미리 차려놓고 모자를 눌러쓰고 시댁 골목 어귀 슈퍼 파라솔 밑에 앉았어요. 첫날은 허탕이었어요. 둘째 날도 그 집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검은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번호판을 보는데 숨이 멎었어요. 수첩에 적어둔 그 번호였어요. 시어머니가 김치통 보따리를 안고 나와서 뒷자리에 탔어요. 운전석은 썸띵이 짙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큰 길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저 검은 차를 놓치지 말아달라고만 했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아무것도 안 묻고 차를 붙였어요. 30분을 달려 차는 옆 도시로 넘어갔어요. 언덕배기 빌라 골목 앞에서 검은 차가 멈췄어요. 저는 한 블록 전에 내려서 전봇대 뒤에 붙어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모자를 쓴 남자가 내려서 트렁크에서 김치통을 꺼냈어요. 시월 햇빛 아래로 왼쪽 눈썹의 흉터가 하얗게 드러났어요. 걸음걸이도 어깨를 살짝 흔드는 버릇도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3년 만에 듣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뭘 또 이렇게 싸들고 왔어? 저는 다리 힘이 빠지는 걸 전봇대를 끌어안고 버텼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물귀신이 된 줄 알았던 제 남편이 두 발로 멀쩡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빌라 현관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납골당 화면 속 그 패딩 여자였어요. 이번엔 헐렁한 원피스 차림인데 배가 남산만 했어요. 남편이 김치통을 내려놓고 그 여자 허리를 감쌌어요. 시어머니가 여자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가, 몸 무거운데 뭐하러 나왔어? 아가. 그 두 글자가 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저한테 소금을 뿌리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현관 앞에 나란히 선 세 사람을 향해 떨리는 손으로 연신 셔터를 눌렀어요. 빌라 외벽에 붙은 동호수도 찍고 세워둔 검은 차 번호판도 실물로 다시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으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골목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줬어요. 비린내가 안 나던 낚시 점퍼, 가방 속에 얌전하던 멀쩡한 안경, 사고 2달 전에 바뀐 보험 수익자, 서둘러 넣자던 실종 선고, 그리고 저 남산만한 배. 남편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척을 한 거였어요. 그 밤바다에 빠져 죽은 건 남편이 아니라 저랑 제 딸의 3년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딸아이는 숙제를 하다가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애를 이불로 옮겨 눕히고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 제일 안쪽에서 소금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수첩을 펴서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22일 봉하남, 검은 차 번호, 옆 도시 빌라 몇 동 몇 호. 이상하죠? 그 무서운 걸 적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거든요. 저는 수첩 다음 장을 넘겨서 맨 위에 딱 두 글자를 적었어요. 증거.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를 두 몫으로 살았어요. 낮에는 시장에서 콩자반을 파는 아줌마였고, 밤에는 죽은 남편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딸아이한테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손에 잡히는 게 다 갖춰지기 전에는요. 제일 먼저 납골당으로 다시 갔습니다. 관리인한테 봉안 해지 신청서랑 그 가짜 동의서 4번을 부탁했어요. 그분도 위조서리에 속아서 봉안함을 내준 처지라 낯빛이 어두웠어요. 복사기 불빛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종이가 한 장씩 제 손에 쌓였어요. CCTV 영상도 USB에 담아주시더라고요. 서류를 챙겨 나오는데 관리인이 머뭇거리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그날 할머님이 봉화나물 꺼내시면서 혼잣말을 하셨거든요. 산자식 울패를 모셔두면 명이 꺾인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산자식. 그 세 글자에 발끝부터 소름이 올라왔어요. 점집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몰라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들이 살아있는 걸 알고 움직인 거예요. 봉화남을 치운 것도 아들 명 꺾일까 봐서요. 저랑 제 딸 가슴은 꺾여도 되고요. 며칠 뒤에는 구청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갔어요. 순번표 뽑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제 얘기를 듣던 변호사님이 쓰던 펜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당기더라고요. 이건 이혼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라고요. 실종 선고부터 취소하면 남편은 서류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그 4억은 받아갈 이유가 없어진 돈이 된다고요.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죽였으니 종이 한 장으로 되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4억을 물어준 보험사만큼 이가 갈리는 데는 없다고요. 증거만 넘기면 그쪽이 저 대신 칼을 갈아줄 거라고요. 필적 감정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설 감정원에 제 진짜 서명이 든 서류 10년치를 긁어 모아갔어요. 은행 전표에 임대차 계약서에 딸아이의 학교 가정 통신문까지요. 감정사가 라이트박스에 가짜 서명이랑 제 서명을 나란히 놓고 돋보기를 대는데 제 눈에도 다르더라고요. 감정료가 40만 원이었어요. 콩자반 몇백 통 값인데 이상하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2주 뒤에 감정서가 나왔어요. 동일인의 필적으로 볼 수 없음. 그 12글자 옆에 빨간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 종이를 받아드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종이로 남편을 죽였잖아요. 저도 이제 종이를 한 장씩 모으는 거예요. 주말마다 옆 도시에도 갔어요. 죽은 남편이 사다리를 타고 도배지를 바르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짜장면 그릇을 비우고 담배를 태우는 것까지 날짜별로 다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통을 나르는 것도 2번을 더 찍었고요. 그거 아세요?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반찬 싸는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녔어요. 누가 봐도 반찬 배달 다니는 아줌마지 그 안에 4억짜리 증거가 든 줄 누가 알겠어요. 봉투가 벽돌만해졌을 때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보험사가 신고라고 하니까 특별조사팀이라는 데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사흘 뒤에 본사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저는 평생 상차리던 솜씨로 회의실 탁자에 증거를 차렸어요. CCTV 사진 옆에 필적 감정서 그 옆에 빌라 앞 사진들 순서대로요. 사진을 넘기던 젊은 조사관이 손을 멈추고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팀장이라는 분은 말없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러 나갔고요. 부정 수령으로 확인되면 4억 전액의 이자까지 환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자까지라는 그 말이 어찌나 듣기 좋던지요. 이제 경찰서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이 다 알기 전에 딸아이만큼은 제 입으로 들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 애를 앞에 앉히고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시다고요. 딸아이는 그 사진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울 줄 알았는데 안 울더라고요. 한참 만에 입을 뗐는데 그 말에 제가 무너질 뻔했어요. 엄마, 나 그날 새벽에 아빠가 내 방문 열고 한참 서 있었던 거 알아. 자는 척 했거든. 근데 아빠가 그냥 나갔어. 3년을 그걸 혼자 품고 있었던 거예요. 11살짜리가요. 그 애가 저를 보더니 대래 엄마는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날 딸을 안고 3년치를 울었어요. 다 울고 나니까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요. 자기는 엄마 편이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섰어요. 사문서 위조에 보험 사기에 제명이 줄줄이 적힌 고소장을 창구에 밀어 넣었어요. 접수 도장이 쾅 하고 찍혔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그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그 눈을 다 맞으면서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3년 전 겨울비 맞던 날처럼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다른 이유로요. 고소장이 들어가고 열흘도 안 돼서 담당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서류 봉투를 반찬 보자기에 싸서 갔어요. 조서 꾸미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형사님이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볼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치더라고요. 다 보고 나서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다고요. 해가 바뀌고 1월 중순이었어요. 가게에서 콩 삶는 김이 오르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형사님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검거했다고요. 3년 전 그 새벽에 해경 전화를 받던 자리에서 똑같이 김을 쐬면서 받은 전화인데 내용만 정반대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스불을 줄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김만 뿌옇게 올라오더라고요. 조사에서 전모가 다 나왔어요. 사채 빚이 2억이었대요. 이자에 목이 졸리니까 어머니랑 짜고 죽은 사람이 대기로 한 거래요. 배가 뒤집히기 전에 미리 물에 들어가 갯바위로 헤엄쳐 나왔고 같이 탄 낚시꾼 하나가 돈을 받고 입을 맞췄대요. 그거 아세요? 사라져서 고맙다고 방파제에서 제가 두 손을 잡았던 그 낚시꾼이요. 그 사람이 공범이었어요. 돼지 조삿날 3년 만에 그 사람을 마주 앉았어요. 죽었다던 사람이 얼굴에 기름기가 돌더라고요. 저보다 혈색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여보 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사람 말고 형사님을 보고 말했어요. 네, 제 남편 맞아요. 계속하세요. 3년 전 바다에서 못한 신원 확인을 그날 경찰서에서 한 셈이에요. 그 뒤로는 조서 타이핑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지역 뉴스에도 한 토막 나왔어요. 보험금 4억을 노린 우의장 실종 일가족 검거라고요. 시장에도 금세 소문이 돌았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가게 앞에서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어찌 살았냐고 오시더라고요. 2통 팔리던 반찬이 3통씩 팔렸지요. 봄에는 법원에서 실종 선고 취소가 났어요. 종이 한 장으로 죽었던 사람이 종이 한 장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웃기지요. 살아난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마정을 낳은 건 가족이 아니라 빚쟁이들이었어요. 3년을 숨죽이고 있던 사채업자들이 2억 서류를 들고 구치소 앞으로 몰려갔대요. 보험사에서는 사액 전액의 이자까지 환수 결정이 났어요. 시어머니 통장에 다 묶이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대요. 그 비닐도 안 뜯었다던 안마의자에도요. 소금 뿌리던 그 대문 달린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돈줄이 마르니까 그 젊은 여자는 밤사이에 사라졌대요. 빌라 보증금까지 빼서요. 빚덩이는 안고 갔다더라고요. 사랑을 보고 산 게 아니라 4억을 보고 산 거지요. 재판은 봄에 시작해서 여름 끝물에 선고가 났어요. 딸아이는 학교에 보내고 저 혼자 방청석에 앉았어요. 제수복을 입은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어요. 남편은 징역 4년, 그 낚시꾼은 1년 6개월, 시어머니는 고령이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났지만 추징금은 고스란히 남았어요. 판결문 읽는 내내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청석을 돌아보다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 피했어요. 그분이 먼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혼 소송도 끝났어요. 죽은 사람하고는 이혼도 못 하거든요. 살려놓으니까 그제야 도장받을 자격이 생기더라고요. 의자로 판결도 받았어요. 도망간 그 여자 앞으로도요. 어디 숨어 살든 그 여자 이름 앞에는 평생 그 빚이 따라다닐 거예요. 성분하고 얼마 안 돼서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파란 도장 찍힌 봉투였어요. 여보로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딸아이 봐서 항소심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요. 여보라니요? 딸 봐서라니요? 그 딸이 어른 상복 소매를 2번 접어입고 지 아빠 영정 앞에 섰던 애예요. 저는 답장을 안 썼어요. 대신 며칠 뒤 이혼 판결문이 그 사람 앞으로 송달됐지요. 그 사람이 저한테 받은 마지막 종이는 그게 다예요.
10월쯤이었나?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한동안 숨소리만 들리다가 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가, 아가, 나 좀 살려다오. 집도 넘어가고 통장도 다 묶였다. 100만 원만이라도 다오. 아가라니요? 그 말은 그 만삭배를 쓰다듬으면서 쓰시던 말 아니었나요? 그리고 100만 원이요? 3년 전에 제가 안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아이 앞으로 부탁했다가 소금으로 돌려받은 딱 그 돈이에요. 저는 21번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3년 전에 상복 벌써 입었어요. 죽은 분들 옷가라지까지는 못해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한 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해 김장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찬장 제일 안쪽에서 그 소금병을 꺼냈어요. 3년을 묵힌 소금이요. 뚜껑을 열어서 배추 절임통에 탈탈 털어 넣었어요. 소금은 원래 배추 절이라고 있는 거지 사람한테 뿌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 숨이 죽듯이 제 속에 3년 얹혀있던 응어리도 스르르 숨이 죽더라고요. 딸아이가 절인 배추를 나르면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빨갛게 버무린 김치를 쭉 찢어서 그의 입에 넣어줬어요. 그 애가 엄지를 척 들더라고요. 김장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돌려받을 압수품이 있다고요. 가보니까 그 봉화남이었어요. 뚜껑을 여니까 안경이랑 손목시계가 3년 전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3년을 절하고 빌었던 게 이 안경 하나 시계 하나였구나 싶으니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안경이랑 시계는 상자에 담아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구치소로 보냈어요. 산 사람 물건은 산 사람이 가져야지요. 남들은 유품 정리를 장내 치르고 하던데 저는 4년 만에 한 셈이에요. 그 길로 납골당에 마지막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빈손으로요. 국화 살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관리사무소에서 봉안해지 서류를 쓰는데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 글씨로요. 3층 복도꽃 그 유리문은 먼지 자국까지 말끔히 닦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뒤가 무겁지 않게 돌아섰어요. 내려오는 계단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봄이 오고 저는 가게를 옮겼어요. 골목 안쪽에서 시장 큰 길가로요. 진열대가 2배로 늘었어요. 그 4억은 한 푼도 저한테 안 왔어요.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요. 보증금이며 권리금이며 다 이 손으로 볶고 묻혀서 번 돈이에요. 그래서 새 가게 문을 여는 날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계산대 옆에는 친정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저울을 닦아서 올려놨어요. 사람은 속여도 저울은 못 속인다던 그 말씀이요. 맞더라고요. 4년이 걸리긴 했어도 세상 저울이 기어이 수평을 맞추는 걸 제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이사하던 날 딸아이가 컵에 꽂혀있던 낡은 칫솔 하나를 지 손으로 쓰레기 봉투에 넣더라고요. 제가 못 버리게 하던 그 칫솔이요. 저는 못 본 척 했는데 그의 등이 한 뼘은 더 커 보였어요. 새집 컵에는 이제 칫솔이 2개예요. 딸아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요즘은 가게에 나와서 봉지 묶는 걸 도와줘요. 손님들이 딸 잘 뒀다고 하면 그 애가 저를 보고 씩 웃어요. 눈꼬리 접히는 그 웃음이요. 저는 이제 그 웃음을 봐도 가슴이 안 아려요. 그냥 예뻐요. 저녁 7시에 가게 문을 닫으면 딸이랑 마주 앉아 밥을 먹어요. 달다 남은 반찬에 갓 지은 밥이요. 3년 전에는 셋이 먹던 밥상이 둘이 됐는데 이상하죠. 지금 이 밥상이 더 부자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는 밥상이라 그런가 봐요. 오늘도 저는 딸아이 밥 위에 계란말이를 얹어줘요. 김이 오르는 밥솥 앞에서 저는 오늘도 참 부자예요. 자,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은주 씨 사연 들으시는 내내 다들 저처럼 가슴이 벌렁거리셨지요? 반찬 졸이다가 국자 놓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죽었다던 남편이 CCTV 화면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는 그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아이쿠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은주 씨 참말로 장하셨어요. 등에 소금을 맞고도 소리 한번 안 지르고 그 소금을 병에 담아 두었다가 김장 배추를 절인 사람이에요. 무너질 자리마다 주저앉는 대신
수첩을 펴고 증거를 한 장씩 모은 사람이고요. 세상에 며느리를 속이고 아내를 속여도 절만은 못 속인다는 걸 은주 씨가 4년 걸려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아빠가 방문 앞에 서 있던 걸 3년이나 혼자 품고 살았던 우리 따님, 친정엄마가 꼭 한번 안아주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짓말은 반드시 관 뚜껑을 열고 제 발로 걸어 나오는 법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돈은 이자까지 쳐서 돌아가고요. 그러니 억울한 일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은주 씨처럼 종이를 한 잔씩 모으세요. 눈물은 마르지만 증거는 안 마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평생을 삼키며 살아오신 우리 언니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속인 적 없이 저울 눈금대로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갈라진 손등이 여러분의 훈장이고 그 성실함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편에 서줄 증인입니다. 오늘 밤에는 곁에 있는 가족 손 한 번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그 CCTV 화면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이 친정엄마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